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이제 내일 또 다시 또 부른다고 특검이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특검이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요. 특검에서는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이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진술을 할지 여부는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거듭된 조사 과정에서 또 일종의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김건희 씨를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문제는 원래 내일 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일은 좀 출석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강제 구인 절차까지 나아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에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날 때부터 그린 것이 이제 화면에 잡혔을 때부터 건진법사 얘기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이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오늘도 그 얘기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서울의 소리 녹취 21년도 당시 김건희 씨 목소리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 또 왕이 될 상이다, 여왕이 될 상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계 서성빈 씨죠, 그렇죠? 이 대통령 경호처 로봇계 관련돼서 뭐 돈을 주고받았다 어쨌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사실은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인가 보죠. 김건희 여사에게 뭐 좋은 얘기를 좀 해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회자되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고가의 시계를 내가 VIP라서 대신 사줬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죠. 또 그러한 시계의 대가로 이 로봇계 이제 계약을 수를 따낸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서성빈 씨도요 주역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주를 자주 봐줬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사주를 딱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왕이 될 사주고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여왕 사주여서 굉장히 놀랐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지금 이러한 역술이랄지 이런 무속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도 이제 무속인인 것이고요. 또 이 건진법사, 또 천공 여러 이 무속인들의 이야기 이름이 거론되면서 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이 무속인들이 국정 운영에 개입한 것은 아니냐. 또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무속인들이 일종의 조언과 더 나아가서 국정 개입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들이 점차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 그 누구죠? 조인성 씨 주인공으로 나온 더킹. 거기 보면 이제 검찰의 검사장급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갈리니까 막 점집에 가가지고 대통령 누가 되느냐 하면 그쪽에 이제 줄 서고 막 이런 게 이제 영화가 된 게 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어서는 정말 이렇게 무속에 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런 사주팔자 무속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 대선 출마 또 사람 인사 이런 걸 다 했단 말인가요? 사실 정치에서 무속을 제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국회의원 출마자 분들도 다 어디 가서 용하다는 집에 다니는 건 그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실 그게 크게 예사롭지 않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불안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변의 자문과 그런 사주팔자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저는 그거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지만 그 다음에 국정에서 이 사람들과 논의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게 지금 특검 수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또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은 특검이라는 조사가 이제 사실은 예외성, 보충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더라도 자꾸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의 선정적이고는 자극적인 얘기를 통해서 조금 말하자면 여론전을 통해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좀 더 코너로 몰아가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면 이건 정말 배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적 영역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과 조언이라든가 이분들의 뭐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저는 분명한 거지. 과정에서 이렇게 가십성 기사를 통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사려는 것. 이거는 저는 그 특검 수사에서는 좀 분리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 가지고 너무 여론전하는 거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 말은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하는데 12.3 계엄 때 노상원 씨가 그 군산인가요? 그 예. 비단 소녀인가요? 예. 예, 그 또 비단아 씨. 비단아 씨. 아니 계엄을 언제 해야 될지 할지 말할지를 결정한 거 보면 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이 무속이라는 게 무속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서민들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과제라든지 아니면 결정 또는 누구를 어느 자리에 보내서 인사를 할 때 영향을 이 정도까지 줬나 하는 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가십성을 차원을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을 이렇게 참고만 삼는다면 재미삼아 그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참고만 삼아서 그걸 하나의 뭐 경계 예. 지표로 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말대로 무언가를 실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 될 충격을 수밖에 주고 있어요. 충격을 주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될 사안까지 발전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손바닥에 왕자를 써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보는데 그것을 보여지게 하고 나온다? 그럼 국민들은요 그것을 영문을 몰랐을 때는 그냥 참겠지만 와 무속에서 하는 얘기를 저렇게까지 실행을 한다고라고 예. 한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구나.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판단이거나 국민들을 위한 판단이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로봇계 사업가, 그러니까 저는 로봇계 사업가 뭐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저분이 사주까지 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약간 가십성인데 윤석열은 왕, 김건희는 여왕 사주라 놀랐다. 그러니까 왕과 여왕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왕, 그러니까 왕이면 왕이고 왕이 없을 때 여왕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왕과 여왕이 같이 있어요? 왕비 사주가 아니고 여왕 사주라는 예. 거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건 사주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V0, V1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면 국민이 이제 뽑은 건 왕인데. 아마 언론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 좀 인터뷰에서 취재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사실 그 저런 것들이 아마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직행하는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걸과 내란과 이걸 또 윤 전 대통령의 위헌과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특검의 영역인데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진 영역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속에 상당 부분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술자리에서 이제 뭐 지인들끼리 술 먹으면서 카더라 정도였는데 이게 참 특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입니다. 건진법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변호사님 이제 이 건진법사의 무속 얘기 말고 건진법사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 검찰이 이제 수사하다가 근데 그 현금 다발에는 이제 왜 은행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받으면 띠지 은행 이제 써져 있는 띠지가 있는데 그게 사라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거든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이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관본권 5천만 원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관본권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이 현금 다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띠를 두르고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보내는 이 금액이 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씨의 건진법사에게 왜 이 돈이 흘러갔는가? 이것이 기도비로 받은 것이다라고 당시에 정성배 씨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당시에 이 관본권에 출처랄지 또 건진법사를 둘러싼 이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중요한 증거인 이 띠지와 스티커 등이
분실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왜 이 띠지가 중요하냐면 띠지에는요. 집회를 검수한 날짜 그리고 담당 직원과 식별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정보가 기재된 그런 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금을 감싼 띠지와 스티커가 자금 추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이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거를 분실했고요. 또 분실한 상황에서 수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실수로 분실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특검으로 보냈을 때조차도 이 띠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법무장관은 이 감찰을 즉각 실시하라라는 지금 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에도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석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도 뭐 수감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치금하고 페네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뭐 지금 윤 전 대통령한테도 이제 뭐 페네터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뭐 100만 명이겠습니까? 1000만 명이겠습니까? 이제 수백 통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그래도 뭐 힘이 되는 모양이죠. 800여 통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하고 피해자의 어떤 그런 영역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도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국민적 관심 속에서 이런 재판에 임하는 데 대한 그런 판단에 또 오판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성원하는 것과 본인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좀 기준은 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재판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국사범에 대한 준하는 지금 이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임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봐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특검이 부를 때도 나가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제 강제로 구인하려다가 이제 좀 다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당시에 있었던 그 영상, CCTV 영상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있고 법무부에서도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전현희 의원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접견도 사실상 황제 접견이라고 할 정도로 근무 시간 초과한 접견일 수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런 날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9시 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공무상 접견실 이건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낮에는 거의 여기에 머물고 이제 밤에는 구치소에 참사를 하는 그런 행태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이 잘 나오는 이제 변호사 접견실을 거의 낮에는 하루 종일 쓰고 밤에만 이제 잠잤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CCTV는 이제 전현희 의원이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구인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저항했는지. 근데 이게 경질된 전 서울구치소장은 인권보호라든지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 된다라고 불어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상 필요랄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토대로 해서 아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원칙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공공의 필요랄지 아니면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변호인 접견실이 아닙니다. 공무상 접견실을 썼다는 것인데 공무상 접견실이라는 건요. 검사나 수사관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방문해서 조사할 때 하는 곳이고 변호인들이 하는 그 작은 접견실과는 다릅니다.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은 30호실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어서 저도 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상 접견실이라는 이 단독 접견실을 마련해줬고 주말뿐만 아니라 밤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접견했다라는 점에서 특혜가 아니야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런 특혜를 받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 속옷 차림의 그런 CCTV까지 영상을 공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구은 변호사님은 이제 그 알 권리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뭐 알 권리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인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위반과 위법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라는 걸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불응 자체가 사실은 위법적인 행위죠. 그러면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CCTV를 가르기 위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보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라면은 당연히 그것은 제한된 인원이라도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에게 뭐 어떤 비밀 엄수 각서를 받고 검증을 하게 한다든가를 통해서 뭐 위법과 관련된 건 시시비비를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